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강경책을 막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엊그저께 9월 19일 날 비자 그 취업 비자, H1B. H1B 비자 그걸 수수료를 우리가 보통 수수료 올리면 뭐 10%, 20% 아니면 뭐 많이 올리면 30% 올린다고 이 정도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그냥 5% 이렇게 올리는데 아니 100%도 아니고 100%, 저 100. 100%면 2,000불이에요. 아니, 이게,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100배를 올렸는데 이게 좀 심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그 이민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미국에 좀 체류를 그렇죠. 장기하는 분들, 골드카드, 음. 또 기업 골드카드, 네. 또 플래티늄 카드, 야. 이런 거 막 하잖아요. 이거 예. 어떻게 보시는 거지? 뭐 왜 이러는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그죠?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게 오버액션 하는 돈이 없는 건 아니고요. 돈은 많은데 네네. 그 돈이 빚으로 지금 이렇게 포장이 돼 있으니까 빚을 빨리 갚아야 되건 그런 돈이 없는 거잖아요. 돈이 있으면 빚이 없죠. 아니 돈이야 뭐 그러니까 나중에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제가 돈을 찍어내는 사람이잖아요. 한 교수님이 제 돈을 쓰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니 뭐 제 빚을 갖다가 한 교수님한테 다 떠넘겨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 그런 느낌이니까. 그렇죠. 제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빚이 있다. 예. 근데 한 교수님이 1,000만 원 저한테 채권이 있다. 그러면 제가 1,000만 원 더 찍어내가지고 제 그렇죠. 돈값을 그냥 걸레값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아. 그러면 한 교수님 1,000만 원이 100만 원 돈 돼버리면 막 풀어버리면 그럼 기축국가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축국가인데 그러면 돈이 뭔가 부족하면 또 찍어내듯이 예전에도 많이 찍어냈잖아요. 찍어냈죠.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주변국들 에게 수수료를 100배로 올리고 재정이 지금 한 37조 달러 정도 빚을 내서 꾸리고 있거든요. 네. 재정을.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거죠. 매년 한 3조 달러 정도 빚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뭐 파산지경인데 예. 그나마 한 1조 조금 넘는 돈으로 지금 빚을 내가지고 재정을 꾸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37조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이 예를 갖다가 프랑스에 요즘 표영호 대표님 방송을 보니까 프랑스 재정 이야기를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런 식이잖아요. 실업급여 있죠, 의료보험 있죠. 그다음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건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주는 어린애들에게 주는 그런 의료보험, 또 노약자에게 주는 의료보험. 그런 이제 비용들이 워낙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팬데믹 때 돈을 엄청 많이 뿌렸잖아요. 그 다음에 2008년도 서프라임 때 돈을 6조, 7조 정도 풀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달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재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자 규모가 한 37조 달러 정도 되고, 매년 1조 5천억 정도 재정 적자가 발생을 하고, 이거를 꾸려 나가려고 하니 이제 도덕적 의미에서 보면은 올바른 거죠. 이 건전하게 우리가 달러화를 기축통화 지위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에서 중국한테 밀릴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미국 경제가 파산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빚을 빨리 갚거나 아니면은 매년 흑자를 내서 좀 줄여 나가야 되겠다. 그럼 흑자 낼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니? 라고 보니까 관세에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미국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민자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관광비자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우리가 올려야 되겠다. 뭐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H1B 비자, 저도 H1B 비자를 신청해 봐서 알지만 한 몇 년 전이죠. 30년 전에, 거의 30년 전에 제가 신청을 해서 정확한 액수는 이제 기억하지 못하는데 충분히 감당할 만한 액수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거를 10만 달러로 올리겠다 이래버리면 워낙 이 테크 기업들이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뭔 소리냐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할 거 없이 구글 할 거 없이 난리가 났거든요. 해외 여행 중인 H1B 비자들 빨리 들어오라 그러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도로 지금 미국 경제가 다급하다는 걸 갖다가 한번 내비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건 이민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미국인데 이런 방향이 대통령이 원하던 미국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아닐 것 같아요. 재정 적자가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하는 큰 제목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 터질 건가 안 터질 건가? 예,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왜 만들었고 이거를 어떻게 해서 미국 채권을 사게 하고 미국 채권을 산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가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엮어서 봐야 되는 의미로 좀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지역적인 문제가 결국은 미국 달러와 기축통화 지위라고 하는 큰 문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놓치지 마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예. 미국이 달러를 또 찍어내서 그냥 뭐, 빚이 있거나 이러면 좀 갚으면 되고, 그러면 되는 걸 왜 또 이렇게 많은 주변국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그 내년에 중간선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국민, 오리지널 아메리칸들을 위한 정책을 핀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는 일환인 것 같아요. 내년 두 마리 중간선거 토끼 자자는 이기기 것 위해서. 같아요. 예. 반이민 정책의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맞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있는 투표권자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어떤 뒷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더 일부러 그냥 뭐 이렇게 뭐 1억까지 아니더라도 한 3, 4천 해도 되잖아요. 근데 강력하잖아요, 메시지가. 왜 이민자인지 들어오지 마라. 우리 먹고 살아야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투표하는 입장에서는 저부터도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이민자 들어오는 게 다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이해는 되는데 너무 많이 미국 오잖아요. 저부터도 너무 많이 오면 손님이 너무 많이 오면 좀 싫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선거하고 또 연결되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트리거로 써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강력하게 던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저는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보수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에서도 비숙련 노동자들,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쪽은 포도밭, 딸기밭 많잖아요. 농작물 재배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런 비숙련이나 계절적 노동자들이 필요한 수요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미국에 입장을 못하게 되면, 그러니까 와서 일을 못하게 되면 지금 농산물 가격이 한 40%에서 50%까지 맥스로 쳤을 때 예. 앞으로 오른다라고 하는 예측 보고서가 나오고 있거든요. 시각적으로 그러네요. 최소 10%.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두 분께 여쭤봤는지 모르겠는데 보스턴에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핫도그를 먹으러 갔다가 깜짝 놀랐대요. 왜요? 핫도그 가격이 19불 99전이래요. 그 정도 가격이거든요. 과일 가격도 앞으로 이제 10%에서 50%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미국에서의 그 노동 문제가 이번 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타격을 언젠가 받을 거고 소비자 물가의 관세 외에 또다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방금 말씀하신 이제 이민할 수 있는 분들이 못 가게 되면 여기서 뭔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만한 인프라가 있어야죠. 그저께 예.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로봇 기술자들, 우리나라에 그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대담하는 얘기를 했는데 규제가 너무 많아서 미국으로 가거나 싱가포르로 가거나 이렇게 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규제라는 말씀을 하셔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한 교수님. 네. 외교부 장관이 원자력 발전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 그 말씀에 신뢰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냥 바로 안 가는데요.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식이거든요. 지금 예를 너무 잘 드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산자부 장관이라고 하시면 산업 전반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들, 특히 이제 원자력 관련한 회사에서 근무했던 분이 산업부 장관이 되었다. 그러면 산자부 장관 입을 통해서 원자력 SMR 발전을 시킬 때 미국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우리나라 국내 규제가 뭐뭇이 있으니까 이거 풀어줘야지 뭐 기타 등등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외교부 장관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책은 도대체 다 천재들이고 우수한 수재들이 뭐 외국고시 되고 사법고시 되고 행정고시 됐으니까 다 할 거라고는 인정은 아니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너무 이렇게 장관들의 전문성이 없는 측면도 존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무엇이냐? 현장에서 일을 해봐야 규제가 뭔지 알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공무원이시라고 하는 분들은 제가 그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고 현장 지도를 몇 번 나가시는지 뭐 지도라는 표현도 좀 쓰면 안 되겠네요. 현장을 얼마나 하십니까? 공무원들 비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그래도 그래도 예. 한 교수님 교수님 공무원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 조금 진정하시고. 왜냐면 워낙 그게 뭔가 어감이 많았어. 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해도 그때 우리 표 대표님하고 제가 배운 게 그 소위 말해서 건설 카르텔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카르텔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한정 카르텔도 있을 거고 원전 마피아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대통령이시라면 일반 예를 들어 저 같으면은 추사급 이상 공무원들 불러놓고 제가 회의를 한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규제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 사람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풀어야지 답이 나옵니다라고 건의를 올리면
그게 과장급, 국장급에 가서 받아들여지고 그게 대통령, 장관을 통해서 대통령께 보고가 돼야 되는 일의 순서가 있잖아요. 일머리가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분들이 보고를 올리면 과장, 국장에서 잘라버리잖아요. 맞죠? 자르지는 건설- 않고요. 예. 이렇게 들고 예. 이렇게 옆에 놓죠. 옆에 놓으면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일하는 척 쫙 서랍 쌓아놓죠. 안에 쪽이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니에요. 그런- 일부러 바깥에 놔요. 이렇게 일하는 척.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시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대통령이 이민 정책이고 또 세금 정책이고 모든 정책을 다 일일이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들어서 보이면서 자랑하고 계시잖아요. 그거는 대통령의 업무가 저는 아니라고 맞아요. 보거든요. 그러니까 Secretary of State, Secretary of Commerce 전부 앞에 Secretary가 붙잖아요. 예. Secretary는 비서 아닙니까? 네, 비서죠. 그 비서는 대통령이 업무를 지시하는 것도 따라서 해야 되지만 비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데 비서의 역할이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다 해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도 근데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일 잘하고 있는데 왜 무슨 문제야? 아까 말씀하셨지만 백인 유권자 수가 제가 챗GPT한테 검색 물어봤거든요. 3억 3천만 중에서 2억 400만 명이 백인이래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 교수님 지적하신 것도 미국 전체 인구의 한 58%가 백인이니까 그렇죠. 히스패닉 포함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라는 분이 미국이 이민으로 만든 나라라고 하면 이민자들이 보이는 다양성, 중국계, 인도계들이 얼마나 테크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점도 어느 정도 고려한 상태에서 발표가 돼야 되는데 전혀 이민국 관련된 업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러버리잖아요. 아, 그래서 100배가 나오고 그렇죠. 돈으로 뭐 골드카드 예, 받아서 들어와라. 예. 대우해줄게. 영주권 값이 지금 75억 정도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제조업 계통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분야의 노동자 수를 파악해 보면 아마 전문 직종에 일하는 수보다 몇 배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런 그 정책 발표는 이 테크 기업들의 사정을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하신 것 같아요. 아니, 미국도 우리나라랑 뭐 이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뭐 이렇게 뭐 별반 다를 게 없네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네. 구청, 시청 이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헤드가 누구냐? 헤드의 눈치 보느라고 그 눈치에 따라서 이게 다 바뀌어요. 그렇죠. 왜냐면 왜 눈치 보냐? 공무원 자기 일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데 진급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아, 하이라이트는 진급이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해봐서 미국에서 해보셨잖아요. 예, 공무원 해봐서 미국 공직 생활을 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네. exempt와 non-exempt가 있어요. 예. 그 non-exempt라고 하는 건 평생 공무원이에요.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공화당 주지사가 되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나는 공화당인데 공화당 주지사 밑에서 임명을 받아서 일을 했는데 이제 선거를 해서 주지사 선거를 해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정무직 분들은 알아서 나가시는 그분들이 우리나라 말로 어공이잖아요. 어공, 어쩌다 공무원. 어쩌다 공무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분들은 이제 공무원으로 평생 가실 수 있는 분들 거의 두 부류로 나누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안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다 나가요. 아니 이제 아니 이제 뭐 나가고 안 나가고 늙으면 안 나가는데 어공은 어공은 그건 있어요. 나가는데 여기를 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사회로 돌아간 줄 알았더니 저쪽 딴 이상한 공공기관에 가서 예. 또 하고 있어. 그러니까요. 뭐 그런 플레이를 하죠. 예. 나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미국 입장에서 보면 뭐 공무원의 수를 이번에 다찌로 해서 한 뭐 어느 정도 규모에 대한 돈을 예산을 절감하겠다. 한 20만 명 정도 줄이면 재정 적자 측면에서 몇백억 달러 정도는 임금으로 나가는 거, 경비로 나가는 거, 건물 유지비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세이브되는 돈이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네. 다찌를 시행했지 않습니까, 먼저? 근데 머스크의 그 다찌 정책이 결국은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란에 관세 부과라든지 이민 정책이 본격적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재정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겠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명분이 있죠. 뭐 잘못됐는데 내가 우리나라 살림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 빚이 많은 나라에서 빚 줄이겠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더군다나 이민 정책을 해서 우리나라 고용을 늘리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도록 했는데 뭐 잘못이야. 그리고 걔들이 사업을 해서 수익금을 내는 거를 자꾸 밖으로 가져가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 머물러야지. 그러니까 내가 수익금의 90%를
내가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고용률 말씀하셨잖아요. 예. 저번에 그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원래 한 10만, 12만 가다가 20만 못 가다 20만, 예. 갑자기 4, 5만 원 팍 줄었잖아요. 예. 근데 파월이 금리 인하할 때 얘기를 종합해 보면 요점은 그거예요. 이민이 지금 안 되니까 들어오는 사람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오는 숫자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다른 면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미국의 일자리가 많으면 물론 반이민 정책도 있지만 일자리가 경기가 좋아가지고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우리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필리핀 왜 이렇게 뭐 동남아 분들이 오셔서 네. 일하다가 예. 일자리가 빈 게 보이잖아요. 예. 사장은 일자리를 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화해가지고 야 여기 들어오면 좋아. 이게 퍼지면서 계속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의 그 들어오는 숫자가 거의 70~80%가 줄었대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 자체가 인원을 구하는 게 늘어나는 게 천천히 줄은 데다가 반이민 정책을 또 쓰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 고용 자리가 없어진다는 역효과도 반증되는 데이터라고 분석이 가능한 거예요. 아. 그래서 충격이라 하는데 파월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고용 충격은 충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다른 것과 균형을 맞춰보면 괜찮다. 그 소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아, 예. 들어오는 사람이 적고 일자리가 없으니까 들어오는 게 적으니까 고용 인원 숫자가 4만으로 주는 건 당연한 거죠. 일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는 거꾸로 지금 뭐 애플도 봄에 뭐 사람 자르고 다 했지만 뭔지 모르는 미국 안에 일들이 지금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 최근에 또 그 뭐 며칠 전인가요? 그 셧다운 연방 풀려고 했는데 그걸 다 예산안. 부결해 버렸잖아요. 예산안을.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파월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B컷을 못 하고 시장에서는 B컷을 얘기하는데 0.25 내리면서도 생색을 엄청 내잖아요. 아, 그럼 뭐가 이상하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서서히 나오는 게 아닌가. 그리고 라고 물가 생각했어요. 상승률도 지금 연준이 예측 좋아하는 2%대를 넘어서 3%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원래 금리를 못 내려야 정상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금리를 내린단 말이죠. 위기가 왔다는 얘기죠. 미국에.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교수님 그렇지 않나요? 경제가 안 좋아지면 금리를 조금씩 인하해서 받쳐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의 말씀은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채권이 지금 많이 지켜나갔잖아요. 그렇죠. 채권이라고 하는 건 빚이잖아요. 엄청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빚으로 나가는 이자 비용이 작년에 8,800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미 국방비가 8,300억 저는 달러. 1조 3천억 달러로 하는데. 아니 작년에 8,800억 달러. 줄였네요, 이자 많이. 비용. 오, 어떻게 예. 줄였지? 그 다음에 국방비로 쓴 돈이 8,300억 달러 정도 나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더 많아요, 지금. 아, 그러면 문제 있다 그러던데. 그래서 이제 이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 낮춰라, B컷 해라, 1% 정도 낮춰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걸 한번 어떻게 막아볼까? 이제 그런 이야기하고 있고, 노벨 경제학상 받은 로고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저 속에는 뭔가 시커먼 음모가 들어있다. 스테이블 코인을 뭐 막 그 단기 채권을 갖다가 매입하도록 해가지고 스테이블 달러를 1달러로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데 1달러라고 하는 가치가 실제 화폐 가치에서는 나중에 반토막 날 가능성도 있다. 왜? 그렇죠. 달러 네. 자체가 그러니까. 채권 자체를 계속해서 찍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래서 이제 한시적 디폴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국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에게만 디폴트를 선언해버리는 경우가 되죠. 예. 일종의.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많지가 않죠. 일단 미국 채권은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중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정확한 규모를 제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1조 달러가 넘고요. 그렇죠. 중국은 7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거고 제가 아마 기억 못할 정도면은 우리나라는 1,000억 달러에서 2천억 저도 달러 그렇게 정도 돼요. 될 것 같아요. 천억 수준. 예. 미치거나. 예, 그래서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파장이 별로 크지 않은데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그렇죠. 커서 중국은 1조가 넘는 채권을 갖고 있다가 지지난해부터 팔기 시작해서 지금은 7천억 달러.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럼 4천억 달러 정도는 어디로 갔느냐? 금을 사모았어요. 중국이. 제가 4년 전부터 판공성 중앙인민은행장이 예. 중앙인민은행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 전공은 환율이다. 그러니까 중국도 외환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아마 환율 전문가를 중앙은행 총재로 임명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판공성은
위기가 오면 안 되니까 자기들 부동산 경기가 침하될 걸 뻔히 아니까요. 중앙당에서 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을 빨리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채권으로 금을 사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금값이 지금 뭐 3,600, 3,700달러 700 정도? 같아요. 예, 온스당. 네. 지난번에 곽수영 박사님 2달 전인가 저희 방송 생방송 나오셔가지고 네. 금 값이 많이 뛸 거다 계속. 네, 사라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계속 뜁니까 그랬더니 계속 뛸 거다. 맞아요. 근데 진짜 지금 장난 아니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지금 그럼 뭐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하다기보다도 이게 이제 어떤 항상 시장에는 긍정론, 부정론이 있듯이 금값이 올라간다, 아니면 폭락한다 론이 있잖아요. 예. 근데 지금 폭락한다는 쪽은 소수고 급등한다는 쪽이 다수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 다수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 방금 말씀드린 미국 재정의 어떤 적자, 네. 이 규모 때문에 버티지 못할 것이다. 미국도 언젠가는 디폴트를, 한시적 디폴트, 미국 채권을 많이 들고 있는 국가들을 향해서 디폴트 선언을 해버릴 것이다. 야, 이제 그렇게 되면 금값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폭등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과거에 제가 브루킹스에서 스티글리츠 교수 만났을 때 유엔 쪽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의뢰를 했었다는 말씀까지 드렸었거든요. 예. 앞으로 금 본위제로 회귀한다면 세계 경제에 어떤 파장이 있을 거냐 이런 연구 보고서 의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분이 지나가듯이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이게 뭔가 미국 내에 문제가 존재하는구나. 심각하죠. 그 다음에 외환위기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 그 전에 2005년도에 제가 한국에 이제 들어오면서 삼성경제연구소에 인터뷰를 할 때 예. 인터뷰 소장님하고 임원들 앞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005년 5월 23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금 가격이 온스당 2,000달러 갈 수 있습니다. 그때 600 아니면 900 사이예요. 어쨌든 아무도 그 말에 신빙성을 안 가시잖아요. 미국의 세계주가 재정 위기, 그러니까 디폴트 선언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네소타주, 펜실베니아주 이런 주가 음흠. 예산이 빵꾸가 나가지고 예. 재정 적자를 셧다운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교민분들한테도 금은 빵하는 분들에게도 금 더 사모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때하고 비슷하다. 즉 미국이 재정 적자 37조 달러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미국도 져야 되고 그동안 미국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잘 먹고 잘 사던 국가들도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모든 그 자기들 우방국가나 교육국들에게 이런 짐을 던져주는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미국 때문에 우리가 지는 빚은 어떻게 하고? 우리는 달러를 들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채권은 뭐 아까 말씀하신 1,000억에서 2,000억 사이니까 예. 2,000억 달러 사이니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고 그거를 이제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보통 우리가 그래요. 한 반 정도는 단기 채무로 치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빨리 갚아야 되는 채무 쪽. 그러니까 반 날려버리면 한 1,500달러 정도는 현금을 어떤 형태로든지 포트폴리오로도 아마 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뭐 파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크죠. 5,500달러 써야죠. 거다가 지금 GDP 대비 부채율이 260%인데 여기다가 또 1조 달러 채권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또 반토막 나버리면 일본 경제 같은 경우에는 엔화 같은 경우는 환율로 말씀드리면 한 160에서 200에는 후딱 지나갈 것 같은데요. 와, 그럼 지금 엔화를 사놔야 되는 겁니까? 지금 엔화를 사놔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죠? 1달러에 한 130엔, 40엔 정도 되죠. 예. 그 정도면은 달러를 사도 되겠네요. 엔화로. 예. 그죠? 아.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진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 이거는. 왜냐면 분명히 이걸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 자, 이렇게 지금 미국이 뭔가가 다급하고 위험하다라고 네. 지금 세계적인 이 경제, 이 각국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3대 지수, 나스닥, S&P,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 막 지금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거든요. 있죠. 그리고 지금 이런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서 인재가 기업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네. 결국 기업들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데 어떻게 주가는 계속 오릅니까? 이거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제 AGI라고 하는 시대가 또 열리게 되거든요. 예. 이건 Artificial Generalized Intelligence, 그래서 범용 인공지능 시대가 조만간에 열릴 것 같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코딩도 다 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인재라고 하는 개념이 엄청나게 축소될 가능성이 크죠, 앞으로.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래머들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프로그래머들이 필요한다면은 숙련된 프로그래머보다 신참들 갖다 쓰면 돼요. 급여가 낮은 애들. 그러니까 미국 쪽 테크 기업들도 아마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AI, 휴머노이드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그 안에 있는 기술직들도 조금 연배가 있는 분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워할 시기를 지금 시작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그런 숙련공들이 사라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취직이 더 많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취직 더 많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갈수록 인구의 고용 숫자는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전문 직종일 때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제학자들도 앞으로 저는 10년 뒤에 필요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왜요? AI에 대해 물어보면 다 답을 AI가. 예. AI가 예. 챗GPT가 예.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립니다, 지금. 저보고 챗GPT로 부동산 좀 물어보라고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강의 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챗GPT한테 이것저것 했더니,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얘기를 챗GPT가 하고 있길래, 제가 다시 크로스 체크를 했더니 챗GPT가 틀렸어. 그래서 제가 이거 틀렸어 정보가 라고 챗GPT한테 얘기했더니, 미안해. 한마디. 대화는 안 되죠, 일단. 미안해, 이 정도야. 미안해. 챗GPT가 지금 저도 이제 경제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 한 60에서 70%는 맞아요. 네. 근데 결정적인 30~40%가 틀려요. 네.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는 있는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말씀. 앞으로 이 검색 기능이 활성화되고 조금 더 인공지능 계통의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정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올라간다 하더라도 10% 정도는 남을 것 같거든요. 예. 결국 인간이 판단해야 될 부분. 하나 여쭤볼게요. 예. 챗GPT가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딥러닝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제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넣는데 틀리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 기사 중에 진실된 부동산 쪽에 진실된 기사가 90%일까요? 펌핑 기사가 90%일까요? 여론 조작하듯이 챗GPT를 조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거대한 세력이 예. 데이터 엄청 입력해가지고 들어가게 하면 아웃풋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상도 올 거예요. 그래서 챗GPT는 결국 답을 못 얻을 것 같아요. 진짜 사실 그 심각한 그 인공지능에 있어서 문제죠.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한국 언론에 대해서도 뭐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문제 제기를 많이 해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데스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쓰고 또 광고를 어차피 따야 되니까 필요한 부분에 좀 좋은 말을 많이 그렇죠, 쓰는 걸로 그렇죠.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게 나중에 빅데이터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릴 때 소위 말해서 지적 장애가 발생한다. 맞죠? 시장은 안 좋은데 억수로 좋다고 챗GPT에서 말을 해버리니까 판단에 오류가 생기지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언론이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규제 풀어라 뭐 말씀들을 막 하시지만 앞으로 대통령이라는 자리도 인공지능으로 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모든 게 다 바뀌고 있는데요. 그럼요. 대통령이 정치, 외교, 군사, 문화, 경제 모든 걸 다 관할하시는데 이렇게 일일이 다 관할하시는데 챗GPT한테 물어보는 게 최고죠. 뭐. 그러니까 AI한테 다 맡긴다 그러면 뭐 사실 공무원들도 다 바뀔 수 있는 거고. 그 챗GPT가 못하는 게 인간하고 못하는 게 뭐냐 먼저 아세요 혹시? 뭐예요? 인식과 의식 가운데서 의식은 하는데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들이 중국집에 가잖아요. 보통 비 오는 날. 나 오늘은 짬뽕 먹어야지. 딱 갔다가 중국집 냄새 딱 맡는 순간에 짜장면 먹어야 되나 짬뽕 먹어야 되나 막 갈등하잖아요. 예. 근데 인간은 그걸 인식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챗GPT는 그걸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챗GPT나 인공지능이 못 가지는 게 인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식이 잘못됐나? 딱 그 얘기했으니까 저는 걔들은 사랑을 못하겠지 이 생각 들던데. 근데 못하겠지는 뭐예요? 근데 챗GPT가 사람이랑 사랑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려고. 혹시 영화 보신 거 있으세요?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제목이 뭔데요? 그 AI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로빈 윌리엄스가 휴머노이드로 나와요. 예. 그래서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 눈물을 흘려요. 예. 아 로버트? 예, 로버트. 그거 얼추 본것 같아요. 보신 것 같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가 돼버리면 소위 말하면 인공지능을 인간이 따라갈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갈 것 같아요? 갈 거라고 보는 게 옳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온 영화가 뭐냐면 무섭다.
인타임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예. 이거 얼핏 본 것 같아요. 예, 인타임이라고 하는 건 노동을 여기다 막 시간 재는 거예요? 시간, 자기 생명을 임금으로 돈 주고 사고 예, 노동을 해야지만 먹고 살고 맞아요, 수 있는 맞아요. 시간을 줘요. 여기 시간 손목에다가. 야, 뭐 창의성이 진짜 그 영화 창의성이 대단하네. 그래서 집사람하고 제가 제오전선 미션 임파서블 예. 어릴 때 1968년도 TV 시리즈로 처음 나왔거든요. 거기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1968년도 TV 시리즈의 제오전선에 뭐가 나와요? 드론이 나옵니다. 음.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AI가 2000년대에 가지고 나왔다. 뭐 컴퓨터가 1990년에 나왔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고요. 1948년 실리콘밸리가 미 국방부에서 투자를 해서 육성을 시켰던 그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어떤 플랜을 세우고 어떤 계획을 상당히 음모론적인 귀신 나라 까먹는 소리 같이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시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판을 놓고 있는 게 그냥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시놉시스처럼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최영호 대표님한테 제가 감히 우리 한문도 교수님도 계시는데 2007년 플러스 1년 2년 내에 공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배경이 예. 이거 재정적자 정리 안 하고는 사실은 미국 경제를 계속 끌고 가기 힘들어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올해 터질 거라고 봤는데 오래 터질 것 같았어요. 저 좀 급하게 본 것 예. 같아요. 그러면 미국 주식 지금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 그것 좀 있으면 나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JP 모건 체이스의 다이먼 회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뭔 소리냐 지금 연일 사상 최고치 찍는 날에 자꾸 이렇게 재뿌린 소리 하느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 금융인들은 쨍쨍한 햇빛이 비칠 때 우산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다. 근데 최근에 채권 이슈라든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여유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한 그 사전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1929년 또는 1987년처럼 대폭락을 맞이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가끔 하세요. 그 정도로. 네. 이건 한문도 교수님도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 보면 627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가 나오고 나서 부동산에 가야 할 돈들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간헐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로또 청약이라는 데 일단 쏟아붓고 당첨되면 뭐 로또 맞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근데 그 돈들이 지금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3,500선 넘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미국이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우리나라 시장도 그러면 당연히 영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주식 그 예탁고라고 있잖아요. 수신 예탁고. 예. 그게 심하게 늘지는 않았어요. 지수 올라간 거에 비하면 비해서. 네. 예탁률은 미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국장보다 미장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가고 오히려 있어서. 더? 네, 네. 그거 따라서 우리도 같이 하고 있는데 또 외국 애들이 지금 좀 들어왔거든요. 많이. 조금 예전보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한 대로 저는 심각하게 얘기하면 혹시 위기 전의 모습인가? 다들 지금 베이스 이 펀더멘탈 이 기반이 예. 다들 아슬아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주식시장만 날리지?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빚이 많아요. 네. 그다음에 이 빚은 갚아야 돼요. 근데 예. 제가 신용이 엄청 좋았던 곽수종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대로 세계가 저를 따라주고 했던 사람인데 빚은 많은 거를 숨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다 표면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우리 표 대표님이 지금 사업이 진짜 잘 되고 계세요. 또 한문도 교수님도 사업이 나름대로 괜찮게 되시고 그러면 제가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두 분께 빚을 좀 퉁치는 거는 도이상 A상 아니니까 이거를 연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낮춰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빚을 졌는데 한 500만 원 갚으면은 안 되겠습니까? 파산 신청은 안 하지만 왜냐하면 제가 파산해버리면 두 분 다 그냥 일단 이렇게 네. 해놓고 잘 되면 나중에 갚어 이런 식으로 이연시키는 그렇죠. 이연시키는 방법을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찾는 방법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가 지금 안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나 브릭스 국가들은 이제 눈치를 대충 채가지고 맞아요. 이제 미국하고는 상대 안 해. 우리끼리 놀 거야.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맹국가들 두들겨 맞든지 아니면 얼음을 받든지 알아서 해. 이러고 이제 자기들은 한 발 빼고 있는 상태고 시진핑 주석이 9.3일 날 전생일 기념일 날 한 소리 질러버렸잖아요. 더 이상 미국 쪽에 편을 들려고 하지 말고 세계에는 또 다른 하나의 축이 있으니 우리 쪽에 줄을 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은유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어쨌든 하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는 그 당시에 마드리드에서 미중 간의 협상을 열려고 하던 참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와중에서 11월 달 관세협정 연기하는 거 아직 발표가 안 났고요. 미중 간에 10월 달 말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서 에이펙 정상회담 때 두 정상회담 열릴 것이다. 열릴 거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정리가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신흥국, 베트남 경제 또 뭐 다른 브릭스에 속하지 않는 경제에 대놓고 좀 알겠지? 행위 좀 그래 예조 행편이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못하겠고 그러면 이거를 쪼아야 되는데 쪼고 있죠. 그러면 이제 대충 눈치를 채야 되잖아. 아, 저 형 억수로 요새 배고프구나. 언젠가는 도망갈 수도 있겠구나. 출금 시켜놓고 그다음에 뭐 담보 설정할 거 있으면 빨리 설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사전에 먼저 쳐버리기 시작을 하니까 이거를 언제 의회를 통해 가지고 협력을 받아서 협정 수정합시다. 이거 다 합니까? 대통령 긴급 법안으로 그냥 만들어 버려야죠. 저는 이제 그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나 한국의 부동산 시장, 중국의 부동산 시장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고요. 제가 추원드리면 작년 가을에 제가 잠깐 미국에 한 달 갔다 왔죠. 네, 갔다 오셨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 이미 노무사, 변호사, 뭐 헐리우드에 관계하는 영화 사업자 이분들이 100%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래요? 한 분은 슬로우 금융위기다. 슬로우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에 슬로우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작년에 그랬어요. 예. 그리고 변호사분은 이거는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해리스가 되든 누가 되든 뚜껑이 열린다. 다 알고 있다. 미국 국민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무사분은 지금 50%가 매출이 다 줄고 있고 30%만 예전과 유지가 됐고 20%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반 이상이 지금 찌그러지고 있다고 그때가 1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나아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낯이 보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브릭스 움직이는 거 이상에 유럽도 상태가 안 좋아. 구원할 때가 우리가 좀 타깃이 우리하고 몇 개 없잖아요. 나라가. 일본하고 잘 사는 나라가. 우리가 잘 사는 거 뭐 그런 쪽으로 미국에서 취급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원조하는 데가 예전보다 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옛날에 유럽도 박수 쳐주고 따라와 줬는데 돌아와 보니까 몇십 년 해보니까 우리를 망가뜨렸네. 이렇게 된 거예요. 유럽이 지금 뭉쳤잖아요. 뭔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살면서 이런 분위기 처음 느끼거든요. 아, 진짜요? 처음에 저는 이런 분위기. 전 세계가 이렇게 각자 도생 분위기 있잖아요. 예. 이 분위기가 IMF 때도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3분의 뭐 극소수만 이렇게 타겟이었지 전 세계가 이렇게 아우성인 건 처음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다 따로 놀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지금 유럽, 아시아 뭐 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금리가 내려가잖아요. 금리를 내렸는데 부동산 버블이 미국에서 터질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부동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케이스는 제가 이제 엊그저께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청담동의 새로운 아파트, 신규 아파트가 55억 5천, 그 전에 3개월 전에 52억에 34평이 거래가 됐어. 근데 지금 9월이잖아요? 엊그저께. 이걸 73억에 거래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실거래가 안 찍혔어요. 좀 있으면 찍힐 거예요. 제가 봤으니까. 그런데 제가 놀란 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에요. 싱가포르 사람이야. 싱가포르 사람이 그냥 한국에 와가지고 그냥 질렀는데 왜 이 사람이 73억씩 주고 그냥 질렀나? 그 매물 나와 있는 거 보면 65억에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73억에 사더라고. 왜 그런가 했더니 제가 추측건데 일단 싱가포르 금리가 우리보다 절반 정도 낮아요. 대출 금리가.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가 있냐면 외국인들 생각이 뭐냐면 한국의 아파트를 사면 한국 사람들이 그보다 더 비싼 가격에 사준다. 그러니까 무조건 한국 가서 아파트를 질러라. 최고가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 거래가 아마 신고가 되고 나면 기존에 나와 있던 65억의 34평짜리들이 이제 아마 80억을 매물로 내놓을 거란 말이죠. 자, 근데 이래서 강남 사람들이 지금 헷갈려 하는 거예요. 진짜 이러다가 200억까지 가는 거 아니냐?
200까지 가면 다 죽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집 가진 사람들은 강남의 청담동, 압구정동, 반포에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 200억 가라 이러고 있고요. 끝모르고 막 날아가는 거. 내일 모레 장밋빛이 장미가 활짝 핀다. 예.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맞죠. 근데 좀 이상하죠. 예전보다는. 많이 인간이 이상해요. 좀 많이 드러났잖아요. 예. 싱가포르는 이거 전형적인 예 아시잖아요. 압구정에 수주를 받으려는 업체가 예. 자, 수주를 받으려면 사업성 검토하고 뭐 회사가 얼마 배팅하고 투자가 지분 참여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주민들한테 설명하잖아요. 예. 근데 50억인 아파트였는데 얘가 80억이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일반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수주 여건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건설회사들이 뭐 이거 믿거나 말거나 내피셜이지만 직원들 시켜가지고 아파트 어핑하잖아요. 산다. 거래를 한다. 실제로 걸렸잖아요. 걸렸지 저기. 땡땡건설 예. 샀다가 땡땡건설이 사가지고 자기들이 돈도 하나도 없는 회사 이름을 샀어. 예. 샀는데 빚만 있어. 100%야. 예. 이 회사가 갑자기 50억짜리를 70억에 사는 거야. 예. 뭔 돈으로? 예. 근데 20억을 저 뒤에 있는 스폰 땡땡건설이 배팅을 해줘. 예. 같은 식구예요. 예. 그러면 70억 올라오면 여기 뭐 또 저 위에 메이저랑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런 판이 좀 돌아오고 있으니까. 그게 이 동탄이나 파주나 다 그랬죠. 수도권에서도 시공사나 시행사들이 그 일을 많이 했어요. 싱가포르 그거는 또 하나, 싱가포르 애들이 요새 투자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예. 특히 요새 부지들 중에 좀 A급에서 노는 메이저들 있잖아요. 그쪽에서 싱가포르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얘기랑 연결해 보시면 이게 시나리오는 가능해요. 아. 어느 멍따가 취입사무이 에어림이에요? 그걸 툭 사겠어요. 아니, 시세가 있는데, 그 시세대로 사면 되지. 그럼 근데- 뭔가 이상하죠. 냄새 나죠. 근데 그들이 노리는 대로 우리가 지금 빠져들었어요. 왜냐면 73억에 산 그 싱가포르 사람은 그 사람 머릿속엔 분명히 이거 85억, 90억 금방 한국 사람이 찍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저 밑에 조사해보면 싱가포르 애들이 이미 40억일 때 한 10개 사둘 수도 있어. 이게 전형적인 이 투자 투기 카르텔들의 전형적인 이 방법 중에 일부예요, 일부. 저기 자양동 쪽에 가면 건대 있잖아요. 네. 거기 가면 중국 사람들이 거기 뭐 재개발 좀 많이 지역에도 맞아요. 많이 사놨어요. 많이 샀죠. 예. 그들이 다 펌핑해 놓은 것도 있고 그래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분명히 그 이 대책 나올 때 얘기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토지거래 허가제도 있고 대책들이 있기 때문에 강남과 이쪽의 거래량은 많이 줄 거고, 오히려 성동구, 뭐, 예를 들면, 마용성, 마영동, 용산 빼고. 그 다음에 뭐 동작구, 또는 네. 분당, 과천, 이런 데 가격이 좀 올라갈 거다. 라고 했는데, 요즘 성동구, 분당, 판교 이쪽이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금융위원회가 이게 카르텔이 남아있는데 그걸 좀 발본색을 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 규제를 강남이 30억일 때 6억으로 했으면 LTV 따지면은 20% 30%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강북도 20, 30% 라인에 맞춰야죠. 예. 20억짜리 집이면 4억으로 다운시켜야죠. 아. 요걸 빼먹은 거예요. 강북에 8억짜리 집이면 6억이면 7, 80% 대출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살며시 뒤늦게 좀 비판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40% 낮춘다 그럴 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여기서 이제 시나리오가 나와요. LTV를 50%에서 40% 낮추겠다고 발표했어요. 예. 규제 지역을. 97 대책에서. 그럼 6억인데 이미 20%인데 뭘 낮췄다는 거예요. 20%인데 뭘 40% 낮춰. 이게 무슨 소리냐. 말씀하신 대로 규제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사전 신호예요. 그쵸? 시장에서 우리 바쁘신 우리 무주택자분들, 청년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투자 투기하는 친구들은 거기 목숨을 걸고 살잖아요. 예. 그 친구들 올 땐 뭐예요? 그러면 지금 사야 되네? 또 대출이 낮아지니까 앞으로 확대되면. 근데 그 와중에 97 대책 때 뭐 발표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국토부도 갖겠다는 걸 던져놨잖아요. 예. 개정 중이잖아요. 예. 그러면 가을 정도에 통과할 수 있거든요. 지금 가을인데 10월 정규국회 끝나고 11월, 12월쯤에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제공한 거예요? 정부가 제공한 거죠. 그러면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예요? 그냥 대출 규제를 딱 줄였으면 될 걸. 여전히 카르텔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약간 펌핑되고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게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집을 따라오는 사람들 예. 여기한테 토스하고 넘어가고 싶을까요? 아니야, 내 집은 30억 갈 거야. 뭐 이쪽에 성동이 거기 30억 가는 게 그
죄송합니다. 성동구 주민 여러분. 그 성동구 그 산하고 이 전체를 보면 그게 30억에 간다는 건 사실 제가 볼 때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우리 경제 안 맞아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해도 안 예, 맞아요. 우리 경제 규모에도 안 맞고 사실. 네, 근데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요번에 대책에서 마용성이 움직이는 분위기를 언론이 같이 써주잖아요. 예. 자, 그럼 결론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음. 말씀하신 분당 과천 튕기고 있는데 예. 여기하고 강남상고 8개 구잖아요. 예.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는 지금 소강 상태인 데가 되게 많아요. 좀 하락하거나. 소강 내지는 뭐 지금 다운되는 데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그 뉴스를 잘 안 내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 뉴스를 재미없어 하니까 또 언론 입장에서 광고 받은 게 있으니까 언론사 입주 업주 그러니까 측면에서 결국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광고 그 소식을 냈다가는요 대한민국 경제가 일시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우려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 아, 지금 곽 박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 우려하고 있다고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 정관계자들 다 알고 있고 네. 업자들 다 알아요. 경제는 심리입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뭐냐? 유지될 거다. 그럼 나만 빠져나가겠다고 서로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 게임이 벌어진 거예요. 투기 게임이 제가 볼 때. 강남하고 마용성이. 예. 나머지는 그렇게 못 쫓아가잖아요. 예. 실물 경제니까. 투기 경제가 아니라. 그런 판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영꿀투의 꼭지점 같다는 생각이 전 들어서 이번이 영끌 사람들의 꼭지점이 지금이다, 네.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영끌할 때 그 많이 집을 판 사람들이 다 채권을 샀잖아요. 그 돈으로. 예. 평년에 보통 이 개인 채권 순 매수액이 2조, 3조, 4조 이 수준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20조, 40조까지 올라갔어요. 아. 이 돈이 갑자기 어디서 나와요? 집 한 돈으로 이거 배팅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건 뭐예요? 예. 이렇게 펌핑 가다 한번 자빠져라. 그때 채권 털고 다시 부동산 들어오죠. 그분들은 위에서 놀잖아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왜 주식을 지금 다 팔고 40%를 현금으로 갖고 있죠? 그분이 바본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만 자꾸 올인하고 배팅하는 거지.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워렌 버핏이라는 분이 바보가 아닌데, 미국장이 지금 나스닥, S&P 뭐 다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팔았다는 말이죠. 아까 말씀이랑 어? 지금 이게 얘기하신 왜 이런 게 다 있냐, 그거는 세계 경제를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워렌 버핏이 38%를 현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조짐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근데 최고점 찍잖아, 지금. 찍고 있는 거 놔두는 거죠. 자기들끼리 언젠가는 다시 또 꼬꾸라지겠죠.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전설이에요. 제시 리버모어. 이 제시 리버모어가 구두를 닦으러 갔는데, 양쪽에서 구두를 닦더래요. 구두를 닦더래. 근데 딱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이 구두 닦는 두 사람이 자기도 갖고 있다고 자기도 살아오면서 막 서로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가 이거 큰일 났다. 이 정도 버블이면 이건 내가 지금 팔아야지 하고 구두를 닦자마자 바로 증권거래소 가가지고 매도 청구를 합니다. 그 이후에 제시 리버모어가 매도 청구했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주시장이 무너졌다. 그게 대공황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설들이 있어요. 구두 닦는 애가 주식 얘기하면 예. 물 터진다. 제시 리버모어가 이제 골프를 치러 갔는데 여담인 거예요. 책에 나오는 여담인 거예요. 골프 치러 갔는데 이 친구가 너무 승승장구하는 친구가 있어. 제시 리버모어가 그런 거예요. 이번에 네가 공을 치면 저기 페어웨이에 있는 요만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공 맞고 너는 아웃 오브 바운스, 오비가 날 거다. 라고 했는데 야 친구 웃기지 마. 저 넓은 페어웨이 중에 내 공이 바위에 맞는다고 그럴 리가 없어. 그랬더니 제시 리버모어가 쳐봐. 쳤는데 진짜 바위 맞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심리적으로 얘는 위험하다는 걸 느낀 거지. 치면 저기로 가면 어떻게 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된 거잖아요. 이 경제에 지금 그 바람이 불고 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보통 우리가 주가가 막 폭락하면 네. 대부분 그러잖아요. 기운 내시라고 조만간에 다시 반등한다. 바닥을 다질 때가 올 것이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막 그러잖아요. 예. 주가가 최상점을 치면 아무 말씀 안 하시죠. 제가 똑같이 말씀해 드려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그러니까 이 하락할 때를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늘 드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파생 상품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예, 현물 시장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보다 미래의 주가 선물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가를 더 관심 있게 보고 어때요, 지금? 그러니까 옵션으로 치자면은 만약에 저보고 베팅을 하라 그러면
향후 1년 이내에 옵션 콜을 사든 풋을 사든 일단 가격 폭락적으로 저는 슛으로 볼 하게 것 같아요. 되니까. 아니 저는 우리 곽수원 박사님이 좀 두려웠고 무서운 게 뭐냐면 네. 이 금값 올라가는 얘기를 사실 몇 개월 전에 한 게 아니에요. 몇 개월 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미래 그 가치를 평가하는 데이터가 있는 거야. 선물이죠, 일종의, 그죠? 네. 그 지표를 보고 금값이 얼마까지 간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그게 다 틀린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 이번 주식 얘기도 지금 어쩌면 하락으로 베팅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하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을 아무리 생각해봐도 금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금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고 주가도 막 오르고 있고 그럼 예. 언젠가는 둘 중에 한 놈은 깨질 거 아니에요. 누가 깨지겠냐 이제 이 시합을 하는 거죠. 예, 이제 저는 달러가 37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그 용기는 제가 참 어느 정도 평가를 하겠는데 네. 방식이 너무 거칠다. 거칠다. 예, 너무 그냥 다 오픈해놓고 세상 사람들에게 곧 디폴트 선언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준비해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결정적이었어요. 대통령 일가가 개입해 있고 그 다음에 예, 상원 하원은 개입하지 말고 대통령은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걸 보고 이거는 뭔가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왜냐하면 테라 루나 사태를 저는 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채권 문제, 금리 문제, 그 다음에 달러와의 기축통화 위축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금하고 게임이 안 될 것 같다. 근데 왜 이렇게 주식시장은 올라가고 난리를 법석을 지기느냐.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도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 날 때 그 전까지 다우가 7천 얼마였는데 14,000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7,000으로 꼬꾸라졌거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때 3만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현상을 보여요. 제가 질문이 그거예요. 미국 제조업 나아진 게 없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다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나? 오케이. 나중에 보니까 AI가 있었단 말이죠. AI 투자했다고 제가 또 인정을 해요. 근데 지금은 떠받칠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장이 올라가는 것은 저도 박수를 치고 많은 분들께 미장이 항장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10년 평균 15.5% 수익률 준다. 그러니까 한 장보다 국장보다 미장이 낫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부터는 오렌 버핏의 포트폴리오 관리법에 따라서 현금화를 시키신 게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릴 생각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바람 따라서 쑥 가는 거니까 이 바람이 언젠가 알고 봤더니 그냥 바람이 순풍이 아니라 그냥 악풍이에요. 태풍 바람. 예, 퍼펙트 스톰이 오기 전에 바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을 말씀드릴 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한문도 교수님은 요즘 부동산 시장 막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뭐 지방은 막 하락하고 지방은 막 하락하고 평택은 지금 미분양 투성이고 대구는 뭐 아파트 단지 통째로 지금 미분양이 나는 것도 있고 서울은 또 뭐 청담동, 압구정동, 뭐 반포 요런 데만 또 막 난리 법석을 치고 있고 예. 나머지 또 막 이게 지금 또 힘든 것도 힘든 거란 말이죠.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계신 거예요? 일단은 6.27이 이겼죠. 예. 이겼다는 표현이 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6.27 대책이 나와서 시장에 대해서 신호는 확실히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가 딱 하나예요. 갭 투자는 일단 거의 다 차단됐구나. 그럼 수요가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그러면 지금 하는 사람들은 실수요자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거래량은 실수요라는 얘기예요. 이 실수요자들의 거래 비중을 보면 이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눈에 말씀을 드리지만 한국 부동산의 통계는 쓰레기 통계라고 하잖아요. 대놓고. 그래도 확실합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또 저거 할 건데 고발 조치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국민의 스트레스를 계속 갖게 하잖아요. 그 통계청 법에 좀 문제가 있는 걸 제가 다 나열해 보니까 여러 가지 논리들을 정리하면 좀 고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부의 카르텔들이 움직이는 애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애들이라서 죄송합니다. 우리 다른 분들 열심히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부에 계신 분들이 다 알아요. 이 문제점을.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주간 통계로 보잖아요. 다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9억, 10억 이하의 서울에 평균가가 10억이라고 지금 막 뜨잖아요. 예. 아파트 매매가 10억. 예. 근데 9억, 10억 이하의 거래가 50, 60%예요. 그럼 평균가면 다 12억은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6억, 7억 이하가 30% 가까워요. 예. 그럼 나머지가 12억에서 10억 사이에요. 예. 말씀드렸던 우리 6억 대출 있잖아요. 예. 그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위에 그 고가 거래 20억, 25, 30억, 45 이 라인들이
장 좋을 때 20-30%였어요, 비중이. 예. 지금 10%도 안 돼요. 그럼 이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 실수시장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청담 리엘이 만약에 10,000세대짜리잖아요? 예. 청담 리엘이 1% 오르면 10,000%가 오른 거예요. 가중치라 그래서 이 평균을 낼 때 맞아요. 단순 평균이 있고 가중 평균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여기 10,000세대짜리는 여기서 암만 주택가격이 내려가도 삼성전자 하나 올리면 올라가듯이 그렇죠. 그 통계 방식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 주간 통계표가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으면 쉽게 말해서 제가 거기 저 땡땡 부동산랑 80억이 하나 써. 5,000세대짜리예요. 그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쓰레기 통계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처벌받아야 돼요. 아. 몇십 년 아니죠. 한 10몇 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의 기레기님들의 기사거리 대필밖에 안 된 거예요. 아. 시장을 보여준 게 아니에요, 제대로. 예. 데이터도 엉터리고, 자, 가짜 거래 10개 치면 올라가잖아요. 그거 받아서 통계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계속 내온 거예요. 왜 그랬을까? 카르텔화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이 이렇게 났죠. 그래서 예. 거기 보면 통계 낼 때 쓰잖아요. 이 통계는 참고용 자료이며 한 달 뒤에 발표하는 이것이 좀 더 정확합니다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만약에 진실인 것처럼 올리잖아요, 기사에. 그래서 지금 마영선보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그런 플레이 일환이다. 저는 보는 제가 거예요.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마포에 제가 아는 지인이 아파트를 내놓은 지 2년이 넘었어요. 안 나가요. 근데 마레프, 뭐 프레스티자이, 뭐 한두 단지에 거기만 가격이 좀 올라가면 마포가 다 오른 것처럼 얘기를 해. 그게 이제 마레프나 대표 단지라고 해서 대단지, 좀 큰 단지, 아니면 신축 단지에서 거래된 것들을 일반화해가지고 마포가 올랐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 아까 그 얘기는 영도 언덕도 연결되잖아요. 제가 시장을 왜곡시킨 거잖아요. 심리적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 예, 예. 이제 우리가 소득 분위를 할 때 5분위, 4분위 이렇게 20%씩 해서 5개로 쪼개기도 하고 예. 또 10%로 해서 10단위로 쪼개기로 하잖아요. 그럼 이제 상위 20%에 해당하는 분은 5분위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하위, 그다음에 차상위 이제 상위 40%에 들어가는 분들이 4분위. 방금 말씀하신 마용성이나 뭐 강남 이런 데에 주택을 사고 팔고 하시겠다고 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소득의 1분위, 2분위 계층일까요? 아니면 4분위, 5분위 계층일까요? 5분위 계층이죠. 네. 4분위, 5분위 계층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1분위, 2분위 중에서도 로또 당첨이니까 주택 청약 가지고 계신 분 중에 아이고 나도 이참에 한번 로또 돼볼까라는 분도 계시겠지만 결국 대출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4분위, 5분위, 그 다음에 3분위 중산층에 계신다는, 중간층에 계신다는 3분위들도 나도 언젠가 4, 5가 돼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제조업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수출, 경제. 네. 과연 내 소득이 일정하게 적어도 10년 동안 원리금을 갚을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냐를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50대 명예퇴직하라고 난리라면서요. 예, 지금 뭐 LG전자도 지금 인원 감축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앞날이 그렇게 평화로워 보이지 않는 길이 쫙 펼쳐져 있는데 소득 3분위, 4분위 분들이 5분위로 가겠다고 하는 그 안정적인 소득 보장. 이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불확실해요. 예. 지금은 이사고 부장이고 이렇게 대기업에 계신다 하더라도 10억, 20억을 차액을 내가 전세하고 있는 거를 올려서 대출 받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대출 받았을 때 집값이 무난하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 떠받치는 힘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바닥이다. 더 어려워질 거예요. 제조 문제가 있다. 이거 추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뭐 KB나 뭐 이렇게 뭐 NH, KB 뭐 또 은행도 좋은 데가 어딨죠? 우리은행 이렇게 네. 하이 레벨에 뭐 최고 수석 연구원 정도 이제 봉급이 좀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럼 처음부터 1억, 2억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 젊을 때 샀으면 그 평균을 낸 그분의 이제 실화인데요. 지금까지 애기들이 둘이 이제 자녀가 있을 때 얘기예요. 키우고 지내오다 보니까 열심히 딴짓 안 하고 살았는데 한 7억, 8억 쓸 거 쓰니까 7억, 8억이 되어 있는 거 40, 50 좀 전인데 7, 8억 비슷해요 보면. 예. 많은 분은 10억, 12억이고 요 정도 라인이요. 근데 이 7, 8억 갖고 17억짜리 사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따라붙었냐면 작년 올해 사이에 퇴직금을 받아요. 예.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일단 나오죠. 정산 후에 다시 들어가서 일하는 시스템이 생겼잖아요. 그걸 받아서 이거 넣고 넣어서 집을 사두는 거예요. 예.
전세 끼고 네. 퇴직금 받은 거 전세 끼고 대출을 더 받아.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네. 그렇게 억지로 마치고서 자기의 이자 지출은 100에서 150 더 늘어나요. 그래서 무리하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그분 말씀 100, 150을 와이프랑 싸움 나게 생각해볼게요. 100, 150이 1년이면 1500, 2000이잖아요. 1500, 2000인데 10년이면 2억이다. 단순 계산. 그 정도 무조건 올라간다. 이래서 무리하게 들어갔어. 지금 생활이 어떻겠어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그렇죠. 한 채면 평균까지.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 두 분이 채, 세 채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 와중에 말씀하신 대로 수요 고갈이 일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네. 대출 딱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줄잖아요. 거래량이 확 줄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나온 거죠. 이제 더 이상 대출을 정부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모든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2억 원인가 그분? 200원인가 2억 원 그분이 전화비 2억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딱 던졌잖아요. 그분의 그 워딩의 내용을 제가 다 봤거든요. 예. 아, 이제 슬슬 쪼여가기 시작하는구나. 음. 그러면 부동산은 안녕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보고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할 것이다. 보니까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어요. 집값이 더 뛸 거라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엎어치기 할 수 있겠죠. 또 카르텔들이. 근데 그거를 좌시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마영서 이거 뛰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워낙 부동산 시장을 오랫동안 보셨기 때문에 이 질문이 좀 적합한 질문일 것 같아요. 지금 내년에 지자체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을 뭔가 좀 경기 부양을 위해서 풀어주지 않을까요? 그러면 지금 이미 풀 거 다 풀었는데요? 더 풀 게 별로 없어요. 뭘 풀어요? 뭘 풀었죠? 아니, 일개신도 지금 뭐 다 용적률을 최대한 지원해주겠다. 예. 허가 기간이나 단 시간도 최대한 줄이겠다. 그렇죠. 현 정부도 던졌어요. 서울시의 지자체장도 던졌고. 예. 부동산만 낮추고 만약에 제 생각이 그래요. 공공택지 분양가를 80% 선인데 어느 센터 중요한 자리 있잖아요. 좀 좋은 자리에 말 워딩이 되게 중요한데 보세요, 여러분. 서리풀 지역을 분양을 할 게 좀 빨리 하겠다. 강남 이쪽이니까 세대수도 꽤 되잖아요. 그런데 분양가를 MB 때처럼 70 반값은 못하고 한 60%에서 65%를 고려 중이다. 그럼 시장 어떻게 될까요? 아, 땡큐죠. 완전 세죠. 예. 그거 하나면 선거 바뀌죠. 지금 저희 표용호 TV를 통해서 가장 그 귀추가 주목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9.7 대책까지 나왔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강남이 막 뛴다 그러니까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여파가 막 지방으로 번져가지고 막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지방은 안 오고 있고, 서울만 뛴다 그러니까 왠지 배도 아프고, 불안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또 집 가진 사람 입장, 유주택자 입장에서는 뭐 집값 오르는 게 뭐가 문제야? 더 오르면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거잖아요. 유주택자 중이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다주택자나 2주택자 이상들 이렇게 그렇지. 유주택 한 채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도 않아, 크게.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사는 집인데 얘가 값이 올라갔대. 네, 별로 안 좋아해요. 세금만 더 낸다고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진짜 많아요. 네, 네. 네. 말씀 이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런 지금 시장이 뭔가 사람들이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과연 그렇다면 하반기 시장 이제 4, 4분기에는 어떻게 될까? 4, 4분기까지는 뛰었다가 이게 좀 아까 말씀하신 주식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서울 수도권 시장은 생각보다 못 갈 거라고 보고요. 좀 다운될 수 있습니다. 거꾸로. 11월, 12월에 입주 물량이 엄청 많아요. 이게 보도를 안 하거든요. 아까 뭐 제가 우리 기자분들한테 좀 싫은 소리 했는데 실제 그런 플레이가 아직도 이어져요. 입주 물량이 11월, 12월 두 달 만에 14,000세대가 들어요. 정확히 하면 16,000세대인데 서울만. 그럼 엄청 물량 많은 거예요. 두 달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다 대단지고 강남만 8,000세대예요. 이 물량에 장사가 없는 게 사실인데 지금 메이플 있잖아요. 예. 거기 지금 매물이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가격은 더 받고 싶은데 안 붙어주니까 예. 소화가 안 되고 있어요. 다운 직전인데 이거 나오잖아요, 이제. 예. 그러니까 10월 달에도 소화 안 되면 11월에 얘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몇천 세대. 자리도 좋잖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시장에 좀 변화가 와요. 그러면 올라가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물건이 막 나오는데
그럼 약해진다고 보면은 서울시장 좀 가라앉겠죠. 다만 성동은 입주 물량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또 우리 기러기님들이 펌핑하겠죠. 성동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근데 그 이미 한계 왔다는 게 요즘 나타나잖아요. 거래량 빡 줄었어요. 이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소유자가 많은 거죠. 차라리 거기에 20억 주느니 조금 붙어서 강남 가죠. 키재기도 어느 정도잖아요. 의식 속에서 성동이 뭐 안 좋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노원 같은 3억 4억 5억이잖아요. 예. 비교해보시면 어때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이론에서 지대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걸 따져보면 가성비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교통비나 이런 걸 따져볼 때 이 갭이 너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얘가 들어올랐거나 얘가 너무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누구나 알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조정될 수밖에 없는데 언제 조정되냐. 이미 고착화되는 형태를 갖다가 취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내년 사이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저는 벌어질 수 있다고 봐요. 입주 물량 부족하다고 펌핑을 해가지고 뭐라 그래 지금 전세 폭등, 매매 폭등할 거다 그랬어요. 예. 근데 폭등이 안 나타나는 조짐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한문도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 같아. 자, 지금 서울의 전세가율을 보면요. 강남권의 전세가율이 30%예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전세가율이라는 게 아파트 전세가율이 보통은 70%거든요. 역사적으로. 근데 지금 30%란 말이죠.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많으면 40%, 적으면 30%. 그 다음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보통 10%. 자, 그러니까 이 전세가율 자체가 이게 사실은 실사용 가치잖아요. 내가 전세를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 정도 돈을 주고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내 사용 가치인데, 그럼 지금 이 가격, 매매가는, 이거 제 기준입니다만 제 기준이 틀리면 지적 좀 해주십시오. 향후 20년, 15년부터 20년 사이에 올라갈 분을 지금 미리 다 올려놓고 거래를 하고 있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100% 동감합니다. 저는 120% 동감. 이미 논문에도 많이 있어요. 전세가의 사용 가치를 월세로 사용 가치를 바꿔보면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강남 일대의 그 아파트 임대 수익률. 그러니까 모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본은 수익률의 개념이잖아요. 예. 뭐 단어는 업종마다 틀리지만 뭐 배당률이니 할인율이니 결론은 원본 자본에 대해서 수익이 얼마나 나냐의 비율로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높은 곳으로 돈이 흐르는 거고.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의 임대 수익률은 몇 프로냐 이거죠. 그 계산들을 많이 안 하시는데 지금 1에서 1.2%예요. 예. 임대를 놓은 뭐 월세 뭐 1억에 200, 300, 500만 놓잖아요. 예. 그리고 매매가가 있어요. 예. 그 어느 바보가 샀는데 1%의 이자를 받으려고 해요? 그럼 실질 비용 다 하면 마이너스잖아요. 멍청한 거죠. 근데 지금 사잖아요. 왜 사죠? 경제 이론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렇지. 그냥 투기판이 된 거예요. 안 올 거라는 고착화 정신이 있잖아요. 예. 그럼 도쿄는 안 무너졌었어요? 거기도 반토막 났었어요. 도쿄 중심부가 네. 반토막 나서 25년 동안 정체돼 있었다니까요. 네, 맞아요. 최근에 지금 한 1년 사이에 네. 도쿄에 또 새로운 재건축을 해가지고 새로 지어진 맨션들이 요새 좀 오르고 있어요. 가격이 좀 오르고 있어. 오르고 있죠.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하는 말이, 봐라, 도쿄에 지금 아파트 값 오르고 있지 않냐. 야, 하락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에서, 여보세요. 25년 동안 하락했고 요즘 다시 반등 오는 게 25년 동안 올랐냐고, 이게 지금. 거기에 추원을 드릴게요. 예. 25년 전에 6천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평당 예. 6천만 원인데 얘가 2, 3천만 원으로 다 빠져 있어서 말씀대로 주고 오다가 쭉쭉쭉 올라가서 새로 짓는 거 몇 개만. 예. 얘들이 분양 건축비가 올라갔으니까. 예. 그래서 분양이 지금 얼마 전에서 올라간 게 그게 7천만 원이에요. 예. 25년 전보다 천만 원 올랐다니까. 그렇지. 이게 오른 거예요. 근데 여기를 여기서 보니까 오른 것 같이 좀 착시가 일어난 거지. 이거를 또 우리 시장에서는 그걸 또 펌핑하죠. 그러니까 이 팩트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좀 메이저 언론사였으면 이미 시장은 정리시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팩트만 던졌어도.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표 대표님이 좀 더 팩트를 많이 전달해 주시고 국민들이 다 알면 검찰 개혁이 일어나듯이 예. 그런 일들이 부동산에도 부동산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100만 정도 200만 정도가 나머지 2천만을 갖다가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25년 이 4, 4분기에는 뭔가 정체되거나 좀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반대로. 그 말씀 하신 거죠? 한국 부동산원이 뭐 이상한 플레이만 안 하고 언론이 암만 그럴다 할지라도
지금 정부가 던진 정책들하고 이어서 생각해보면 여기 이제 거의 일단 영풀2 끝물이다. 이건 조정을 되는데 내년에 입주 물량 부족으로 예. 한번 이슈를 더 터뜨릴 텐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계산하시면 2011년, 12년에 미분양 터지고 꺾였잖아요. 예. 4년 차에. 예. 그 4년 차가 내년이에요. 근데 MB 때도 입주 물량이 없었어요. 당연히 8년도에 터졌으니까 공사를 안 하니까 11, 12년도에 안 됐잖아요. 근데 예. 그때 MB가 뭘 했냐? 부동산 정책을 확실히 썼거든요. 이번 정부가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입주 물량 부족으로 폭등한다 이 얘기는 거짓말같이 없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가격도 뭐 약간 이렇게 하겠지만 심리적으로 지금 민간 아파트가 부족하다. 앞으로 공공을 분양한단다. 이 공공 분양이 쉬울까? 좋아. 공공은 공공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강남은 이제 거의 다 재건축이 마무리되고 뭐 좋은 단지들이 몇 개 안 남았잖아요. 주공 5단지, 잠실 주공 5단지라든지 큰 단지들이 많이 안 남았어요. 이제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더 희소같이 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거기를 피크로 해서 거기를 띄우고 있죠. 그러니까 나머지 다 이미 다 입주했잖아요. 또 이번 연말에 되면 대부분 입주하거든요. 10,000세대 정도 다 입주하거든요. 강남은 대부분 신축으로 많이 회귀된 거고 대단지가 나올 지역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치의 유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 유지의 폭이 지금 2선이 아니라 저는 약간 다운된 상태에서 간다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의 그 민간 분양, 민간의 그 재건축 재개발 현장들은 서울은 지금 서울시가 힘을 내고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 다음 또 재선되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까 요새 좀 막 대처 던지거든요. 그게 이제 효과를 보려면은 이 기부 체납이나 이런 부분 법적으로 좀 만작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국토부가 만약에 민간 시장의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높이는 신호를 주고 싶으면 오세훈 씨랑 오세훈 시장과 아름다운 어떤 협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게 나타나면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는데 과연 정치적인 문제가 우리 서민의 문제를 이해하면서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제가 파악이 안 돼서 그분들이 만약에 서민들과 시장을 위해서 서로 협력한다라면 제가 볼 땐 생각지도 못한 서울시의 유유부지 문제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 용산정부청 지금 아직도 말만 하잖아요. 서울시랑 얘기만 잘 되면 그냥 뭐 만세대 꽂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신호들이 나올 수 있을지는 없을지는 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정치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서민들과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를 심각하게 보신다라면 좋은 신호를 줄 수도 있다. 그걸 보시고 시장에 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대치는 한 60% 정도 수준이라고 좀 기대가 되게 말씀드릴게요. 높으신데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네. 암만 싸우는 사이라도 야 그래도 우리 청년들 생각해서 그럼요. 때 할 수 있지 않나요? 이게 부동산 정책이 지금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뭐 누구 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국가의 문제고. 너는 누구 편이니? 누구 편이 이런 게 문제가 그런 아니라. 거 하는 사람들 정말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솔직히. 두 분 말씀 나누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 부동산에 집중을 이제 후반부에 집중해 주셨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경제 전반을 이렇게 쭉 생각을 하니까 대통령께서도 97년 외환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근데 그 무리한 요구를 협의를 볼 가능성이 있느냐. 장시간 상당히 오래 끌 것 같다. 어려울 것 같다. 맞아요. 우리 제조업이 과연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수 있겠는가. 대기업이 수백만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가구를 책임지고 있는데 어려울 것 같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우리 경제 내수를 뒷받침할 수 있겠느냐. 어려울 것 같다. 중국인들이 관광을 많이 와서 우리나라 시장에 관광객들이 한 2천만 정도 늘어날 수 있겠는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뭐 먹고 살지? 근데 왜 부동산 이야기를 저렇게 오래 하시지? 난 부동산은 별로 희망이 없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두 분 말씀 나누는데 역시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제 그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어둡다 그럴까요? 표정이. 미래 세상을 생각하니까 예.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긍정의 힘을 제가 드리는 건 좋은데 뜬금없는 긍정은 안 되니까요. 냉정하게 지금은 세상을 보셔야 될 거고 표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각자 도생의 시대라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지금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금을 들고 계시면 길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는 여러 가지를 사 먹을 수 있잖아요. 피가 낭자하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귀한 시간 두 분 너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표영호TV에 또 생방송 함께해 주신 우리 곽수홍 박사님, 한문도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